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는 위반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여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야당은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 과정에서의 당무위의 절차를 놓고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6주 연속 줄면서 벌써 바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고 미분양 물량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은 아니란 분석이 많은데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을 바닷속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 무기를 비밀 병기라고 칭하면서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쳤다고 밝혀 완성 단계임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다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소해나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네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 검찰도 권 대표를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여서 국내 송환 가능 여부가 주목됩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갈수록 격해지면서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관련 파업으로 인해 고속열차와 항공편 운항이 무더기로 취소됐고 에펠탑 등 주요 관광 명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올봄 첫 황사가 몰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에도 비 소식은 없어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탐지나 요격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영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 시험을 했다고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먼저 지난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침노를 80에서 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 동안 잠항해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의 목표점에서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 신형 수중 공격형 무기 체계를 비밀병기라고 칭했는데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로 명명됐고 당대회 이후 지난 2년 동안 50여 차례의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쳤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수중 핵 전략의 무기의 목적은 은밀하게 작전 수역으로 잠항해 수중 폭발로 강력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며 관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시 작도동에서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된 전략순항미사일 4기가 발사됐는데요. 각각 2시간 5분과 2시간 30여 분간 비행한 뒤 설정 고도 600m에서 공중 폭발 타격 방식을 적용해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험을 직접 참관했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북한 매체들은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과에 만족을 표하면서 억제력의 압도적 시위로 한미의 선택에 절망을 안겨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사동맹 강화와 전쟁 연습 확대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며 더 큰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며 연합연습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무제한 핵전쟁 억제 능력을 인식시키기 위한 공세적 행동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의 군사적 도발이 가중될수록
더 압도적이고 더 공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신무기 공개는 자체적인 무기 시험 계획도 있지만 지난 20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상륙훈련이죠. 쌍용훈련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을 위해 F-35B 전투기 10대를 싣고 국내에 전개된 강습 상륙함 등 미국의 자산을 겨냥해서 생존성과 은밀성을 동시에 갖춘 응징 수단을 갖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방식의 기습 타격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년 열차와 땅속, 저수지와 바다,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먼저 내륙을 보죠. 북한 전 지역에는 철도가 뻗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산악 터널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나와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열차 발사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철도의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 미사일 감시 체계에 허를 찔렀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열차 발사대 이전에는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기간인 지난 16일에는 순안공항 활주로에서 이동식 차량 발사대로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기도 했습니다. 도로와 기차에서 나아가 지난 19일에는 산악 지형을 이용해서 땅속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때 발생한 화염이 마치 V자 같지요. 전문가들은 이 사진을 근거로 지하에 땅을 파서 만든 원통형 미사일 발사 시설인 사일로에서 발사했다고 추정했는데요. 사일로를 이용해서 발사하면 화염과 연기가 바닥을 치고 위쪽으로 솟구쳐서 이렇게 V자를 그리기 때문이죠. 사일로는 주로 지하에 설치하는 고정 발사대이기 때문에 원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또 은폐도 쉽습니다. 북한은 물속 도발도 감행했죠. 지난해 9월 태천에 있는 저수지에서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는데요. 당시 군 전문가들은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하는 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우리의 미사일 요격 체계인 힐체인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발사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 9일에는 평양 골프장 인공 호숫가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 6발을 쐈습니다. SLBM은 보통 바다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내륙 저수지에서는 발사를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 저수지 발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북한 전역에는 1,700여 개의 인공호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를 활용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연습 실시 하루 전 북한은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쐈는데요. 이 발사체를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불러 모의 핵탄두를 실었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또 팔자 궤도를 그리면서 1,5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이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 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 폭발 실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전해드렸죠. 한미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피할 수단을 여러 만들어서 도발 수단을 다변화하려는 북한. 킬체인 등 우리의 삼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가의 이름으로 위대한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면서 전사한 서해 용사 55명의 이름을 직접 호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 우선 메시지는 북한 무력 도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사 서두부터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군이 북도발에 맞서 한국형 삼축체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거라고 천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용사 55명을 직접 호명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하며 호명을 시작했습니다. 단상에 올라 호명하기 직전 윤 대통령은 감정이 북받친 듯 20여 초 동안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호명하는 동안에도 내내 울컥했습니다. 호명을 마친 뒤에는 자유를 지켜낸 뜨거운 용기들을 가진 용사들, 서해를 지키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용사들,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묘역, 묘소 등을 유가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고 또 위로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여야는 오늘 안보와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만들겠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 이후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울산을 찾아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안보 일정에 집중을 했네요. 네, 국민의힘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민심 끌어안기 대책 마련에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전사자 묘역 참배까지 마쳤는데요. 당정이 함께 강한 국방을 강조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는 오늘 SNS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와 달리 현 정부 여당은 굳건한 한미동행 등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 진짜 평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여당 지도부는 대전 호국 보훈파크와 호남 고속도로 지하화 현장을 찾아 지역 현안을 살피는 민생 행보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최고위원 가운데 젊은 층을 대변하는 김병민, 장해찬 최고위원은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와 저녁 호프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 69시간제 발표로 촉발된 노동시간 문제와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논의 주제로 올리고 반발하는 MZ세대 끌어안기 등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울산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안방격인 울산을 찾아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2주 만에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건데 정부의 대일 구력 외교에 대한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까지 퍼주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회담마저 커주기 외교 시즌2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곧 현대차 공장도 방문해 경제 현안을 챙긴 뒤 울산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유세에 이어
국민보고회를 열고 지지자도 만날 예정입니다. 검찰 기소 이후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열고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에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한 데에 대해 비명계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빈생 챙기기에 주력하면서 당 내용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만 좀처럼 여지는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직 유지를 위해 쫓기는 듯한 지질한 모습이라며 거듭 이 대표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쫓기듯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협소하게 적용해야 될 그 부분을 적용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당당한가? 국민의힘도 이 대표를 겨눈 공세에 집중했는데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탄위원장인 이 대표가 있는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는 건 코미디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비호 범죄 피고인 방탄을 포기하든지 정치 혁신을 포기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한 가운데 호남 몫의 임선숙 지명직 최고위원이 곧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 대표 역시 조만간 당직 개편으로 비명계 달래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소폭 올라 34%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4%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직무를 잘 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8%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는 일본 관계 개선과 외교, 노조 대응 순이었고 부정평가 이유 역시 외교에 이어 일본 관계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 경제, 민생, 물가 순이었습니다. 갤럽은 평가 이후에 일본과 외교 언급이 크게 늘었다며 강제징용 변제안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의 반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34%로 지난주와 같았고 민주당은 35%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당시 남북 연락사무소가 파괴되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적 비난을 피하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실종과 피격 사실을 숨겼다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훈 전 실장 측은 이 씨 실종 사실은 당시 수백 명이 알고 있었고 보안 유지를 지시한 건 마치 복사본 100부 가운데 70부 정도를 지운 상황에 불과하다며 이를 은폐하지도 또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 측도 당시 제한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보안 유지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오늘자로 도래했다며 북한 측의 상환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초년도 상환분을 현물로 변제한 것 외에는 북한이 현재까지 추가 상환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측의 상환 촉구 통제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남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관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이 지난해 말 우리 영공에서 놓친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저가 소형 무인기 확보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달 초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무인기 100대를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일으켜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뒤 해외로 도피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권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붙잡힌 권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지문 조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몬테네그로 인터폴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루나 코인이 폭락하기 전에 해외로 도피하면서 국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인물이 권도영 대표로 최종 확인이 됐지만 국내 송환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해외로 도피해서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하지만 이때부터 권 대표가 만든 루나코인은 대폭락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10만 원대였던 루나코인 가격은 불과 보름 만에 1원이 돼 5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한 겁니다.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바이를 경유해 세르비아로 몸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소재 파악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혔지만 국내 송환까지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선 우리 정부와 몬테네그로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권 대표를 국내로 데려오는 겁니다.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의 추방을 결정하면 우리 수사기관은 신속히 권 대표를 체포해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 대표가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 국내 송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해 미국 송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변수를 넘어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된다면 검찰은 권 대표를 상대로 루나와 테라의 수익 구조가 사기라는 부분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서울시와 대화하기 위해서 다음 달 7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전장현은 다음 달 7일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을 만나서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시위와 천막 농성을 잠시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장현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발해 어제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과거 필로폰을 투약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 투약 혐의로 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어젯밤 남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집에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가 여러 개 발견됐는데 남 씨는 현재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중국과 국내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뿌였습니다. 올봄 첫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황사로 인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사는 입자가 다소 굵은 모래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황사가 나타나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는 겁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대기질이 안 좋은 지역은 대전과 울산입니다. 이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90 마이크로그램을 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이 135 마이크로그램, 전북도 171 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원도와 경남 내륙을 제한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황사는 오늘은 전국에, 내일은 남부지방에 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황사가 밤사이 남부로 이동하면서 내일 남부지방의 대기질은 종일 나쁨 단계 이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어제 단비가 내리긴 했는데 중부지방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령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부지방 강우량이 5mm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남부지방보다는 비의 양이 무척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비 효과가 거의 없어서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겁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맑은 날씨에 기온까지 크게 오릅니다. 봄꽃들이 개화하며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시기여서 산불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산림당국은 입산객에게 화기 소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군부대 포사격 훈련으로 발생해 사흘 만에 꺼졌던 강원도 화천 산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어젯밤 9시쯤 산불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해서 산 정상의 불꽃을 확인한 뒤 민간 주변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과 군당국은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헬기 5대를 동원해 다시 불을 끄고 있고 군 장병 2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화천군 하남면 군 포사격 훈련장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35헥타르를 태우고 사흘 만에 꺼졌지만 하루 만에 재발화했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이 불발탄 폭발 위험이 있는 군사 지역이어서 육상 진화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워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집회 자유를 보장하겠다면서도 모든 차선을 점거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민중행동을 비롯한 196개 단체는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논란과 일제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후 2시 농민들이 영풍문고 앞에서 2시 반에는 민주노총이 대학로에서 각각 별도 집회를 벌이다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오후 5시에 모두 모여 마무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민주노총만 18,000명, 전체 3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농민, 빈민 등 해서 전 민중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결의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 공동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도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차로를 점검해 통행을 방해하면 해산 절차를 밟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특히 민주노총 집회를 콕 집기도 했습니다. 대학로에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있어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집회가 주최 추산 10,000명 규모로 열리는 등 최근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고 있지만 형사 입건될 만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전국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6주 연속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위기도 있다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문도 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소개를 좀 잠깐 해드렸는데 지금 네. 부동산 가격이 약간 반등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일단 데이터상으로 반등하는 지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이 줄고 있다는 표현과 반등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예. 느낌상 많이 다른데요. 예. 이 반등의 개념을 이제 아쉽게 예를 들면 이제 마이너스 만약에 20%였다가 마이너스 19.8% 이래도 반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락폭이 둔화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반등이 이제 일부 이제 낙폭이 컸던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서 이제 하락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 부분이 이제 반등이란 지수로 나타나는데 네. 전국에서 세종시만 지금 마이너스 0.09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뭐 10억짜리 0.3이 30만 원, 300만 원 오른 건데 별 의미는 없죠. 근데 그렇군요. 중요한 건 방향성은 정해졌다. 네. 분명히 신호가 이제 하락폭이 줄고 수요가 붙은 건 분명합니다. 네. 다만 차이점은 그 수요랑 증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낄 때 저번에 1,000대였다가 2,000대로 넘었으니까 2배가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10,000대나 5,000대에 비하면 여전히 낮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B 때는 이게 지금 이런 효과 대책을 거의 비슷하게 던졌을 때 거래량이 한 8,000대, 7,000대를 바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지금 예전보다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체력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도 주위에서는 뭐 네. 바닥이 왔다, 아니다, 아직은 조금 남았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오고 가던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바닥은 지나봐야 이제 정확히 아는 건데요. 사실 뭐 엊그제도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네. 바닥을 알려면은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는데 예. 결정적인 게 이제 뭐 매물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매물이 감소하고 미분양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늘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네 가지 큰 팩트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가지 조건. 예. 네, 매물이 감소하고, 매물이 감소하고. 네, 팔려는 사람이 줄고, 예. 미분양분이 줄고, 예. 그래서 반대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예.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건 상승장 맞습니다. 반등장. 네. 근데 지금 우리 거래량 증가한 부분이 미흡하지만 하여간 예년에 비하면 평균치 미치지만 하여간 상승으로 턴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세 부분이 다 하락 쪽이에요. 그렇다면 70%가 하락 요인이 더 강하다는 얘기는 예. 우리가 추세를 성급하게 반등한다, 반등 방향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좀 빠른 거죠, 성급한 거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이 세 부분이 이제 같이 동시에 신호가 나타날 때 그때는 이제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도 아직은 좀 신중한 분위기겠어요? 네, 벌써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이 급증했다가 이제 매매 효과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추격 매수라고 그러죠. 실수요자들이 우리 영끌 때처럼 이거 더 올라갈까봐 막 가서 따라붙어서 거래량이 막 폭증을 해야 되는데 네. MB 때는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멈칫했어요. 멈칫해가지고 문의는 많은데 실제 거래가 이어지는 게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주 더 보면 시장 방향이 좀 다시 또 재하락으로 선회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앞에서 거래량은 약간 증가했는데 그 폭이 너무 제한적이다.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10,000에서 15,000채가 거래돼야 되고 보통 평균은 한 6,300건 정도 됩니다. 서울 아파트가 6,300채. 월. 네, 네. 예. 근데 지금 몇 주 정도 거래되는 겁니까? 저 1월 달에 1,400건 됐다가 1,400건. 예. 네네. 2월에 2,300건 됐습니다. 많이 네. 올랐죠. 대책도로. 그리고 3월에 지금 23일 4일인데 지금 한 1,000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면 3월도 아마 한 2,000에서 2,500건 정도. 네. 그 정도에서 머물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건 살아났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수도권하고 지방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습니까? 네, 원래 예전에는 대책이 나오면 규제 대책을 좀 분산적으로 했는데 이번엔 동시에 다 하다 보니까 전국이 똑같이 시장 방을 보이고 심하면 매물 추이 현상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지금 매물 감소 기사가 나오는데 매물이 지금 1일 전이나 3일 전이나 공시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보유세 부담이 적어지니까 매물이 감소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전해지는데 시장 팩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기사를 쓰신 분이 좀 긍정적인 것을 이제 확대 해석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사 쓰신 분들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군요. 네, 좀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강남 3구 쪽으로 집중해서 보면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 하락인데요. 서초구가 마이너스 0.01로 매매 지수를 많이 폭을 줄였습니다. 상당히 줄여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 가격이 호가가 올라가면 저번 달에 거래량이 는 것처럼 이어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말씀드린 소강 상태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이제 매매 호가가 많이 오른 직들은 여전히 매매 거래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가가 많이 안 오르거나 매물이 더 많은 지역들. 서초구하고
강남구 좀 강세 지역들 있잖아요. 예. 이쪽들은 매물은 증가하는 와중에 하락폭은 줄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이 과도기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지나면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네. 그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세부담이 준 다주택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라고 그 기사 쓴 게 사실과 네. 맞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관련 기사가 잘못된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끌도 많이 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기사다. 그리고 네. 이게 팩트를 잘 챙긴 기사다.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팩트 체크를 하는 기관이 뭐 외국처럼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없고 예.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많이들 이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요. 체크하는 방법은 유튜브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이제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아. 또 팩트만 얘기하는 데도 있으니까 몇 개 좀 크로스 체크하시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구독자가 자기들의 생명이니까 진실을 얘기해야지 구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도 과장된 또 다르더라고요. 유튜브도. 예. 네, 좀 과장된 부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판단하고 곱씹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다 분석하는 걸 좀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팩트 체크를 이제 기관에 들어가서 포털들을 보고 이제 취합을 해서 이제 통계를 내보면 이제 보이시는데 네. 유튜브 뭐 좋은 유튜브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실을 얘기하는 예. 뭐 너무 하락도 아니고 너무 긍정도 아니고 네. 조금만 서칭하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미분양 시장 상황도 좀 봐야 될 네네. 것 같은데 지금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네. 미분양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은 미분양이 좀 양호한 편이고요. 아직 뭐 1000대 이하라서 괜찮고요. 수도권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좀 더 많이 증가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0만 원까지는 뭐 감내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양사들 이제 시행사들이 분양 가격에 대해서 자구 노력을 한다라면 조금 손이 되겠죠. 그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선별적으로 미분양 매입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던져놨고 자구 노력이 이제 붙어준 현장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 지금 완판이 많아요. 그런 데들은 스스로 분양가를 좀 낮췄거든요. 예. 입지가 괜찮고 이런 데는 완판이고 여전히 이제 분양가를 유지하려는 곳들은 이제 또 외면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시장 논리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네. 당분간은 뭐 10만 원 되기 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정부에서 A, B, C, P를 다 충분히 좀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올해 한 뭐 여름 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가을 들어가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 미분양 물량 10만 호까지는 예측하고 있고 아니면 네. 뭐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예, 10만 호를 기준선으로 제시한 이유가 뭔가요? 아니 예측하신 거죠. 예측. 일단 7만 원은 이미 7만 5천 원 이미 예. 1월 기준으로 됐고요. 그럼 요새 이제 분양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분양이 원래 하기로 했던 들이 좀 늦추는 이유가요. 분양가를 낮추면 팔릴 건 아는데 시행사나 대출 PF 기관과 시공사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회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기다리면 나올 텐데 분양가가 좀 인하돼서 시장에 나오면은 원희룡 장관도 그걸 바라는 것 같고 네. 자구 노력을 통해 가지고 분양가 인하되면 수요자들이 뭐 특례보금자리나 1.3 대책을 시너지를 발휘해서 네. 시장의 수요가 좀 살아나면 좀 풀릴 거다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제대로 반등 바닥을 확인은 지나봐야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지금 제가 바닥이 지표를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측은 되죠. 예, 언제입니까? 언제로 예측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겁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이 지금 만약에 폭락을 해가지고 5, 60% 내려왔다. 그럼 네. 바로 바닥이죠. 그러니까 언제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이나 뭐 대출 정책이나 이런 변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두에 네. 매물이 감소하고 예. 거래량이 증가하고 네. 전세가는 오르고 미분양이 감소하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네. 이건 상승장 반등장이다. 바닥을 찍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네. 내려갔잖아요. 18% 정도 낮아졌는데 이게 지금 시장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일단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 중에서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이 이제 부담이 많이 있어서 집을 팔까 말까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일단 조금 도움을 받겠죠. 부담이 긍정적으로. 덜해지죠.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매물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하는 걸 보면 좀 시장을 우리가 이 부동산이 이제 시세 차익하고 임대 수익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자본시세 차익을 노린 분들이 지금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자본시세 차익을 좀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내놓겠죠. 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금리가- 2차적입니다. 제가 볼 때. 금리가 지금
뭐 0.25%포인트지만 미국이 또 네네.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네.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 아닙니까? 많이 부담스럽죠. 예. 우리가 소득이 늘고 노무현 정부 때처럼 뭐 금리가 5%인데도 소득이 6, 7% 늘면은 부담이 안 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부담이 더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히 이제 하방 요인을 작용합니다. 조금 더 되는 정도가 아니던데요. 그 네. 대출 값을 갚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잠 못 자는 분도 계시고 예. 금리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반등에 대해서 성급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좀 합리적인 대응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경기가 어렵고 고금리 상황은 일단 당분간은 유지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네. 정부 규제도 지금 많이 풀었잖아요. 거의 다 풀었죠. 한 예. 2개 남기고. 예.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다주택자들의 그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한때 뭐 이슈가 됐잖아요. 네, 네.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미분양, 건설사 미분양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 때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한시적 감면하면 수요가 좀 붙습니다. 자산가들이. 그 부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고요. 이게 있는데 이제 강남의 어떤 불씨를 살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갑론을박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하고 이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10년짜리, 15년짜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좀 혁신적으로 나오면 지금처럼 약식 또 반등하고 또 거래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정부가 원한다라면 제가 볼 땐 좀 적정한 수준에 나오게 된다라면 연착륙 방향 이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정부 대책은 좀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는 큰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네. 올해가 내 집 마련의 적기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교수님은 언제로 보세요? 네. 자산이 좀 충분하신 분들은 네. 그 5% 10%의 추가 하락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속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뭐 솔로인 경우는 좀 제가 볼 땐 고민해도 되겠지만 자녀가 있고 그러시면은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세월 다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자산 능력이 좀 되실 때는 네. 소득의 30~40% 선이다 그러면 그냥 매입 들어가셔도 되고 부담이 되는 분들이면 충분히 더 기다리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이 어떤지 들어봤고요. 반등의 4가지 조건 들어봤습니다. 매물, 미분양, 그리고 전세 가격, 거래량 확인하시고 매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문도 전 연세대 전경대학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죠.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음 달 말이면 끝납니다.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줄어든 세수의 인하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유류세는 인하폭을 달리하며 연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재작년 11월 20%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37% 인하폭이 최대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 연장할 때는 종류에 따라 인하폭을 달리했습니다. 경유와 LPG만 37%를 유지하고 휘발유 인하폭은 25%로 줄인 겁니다.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문제는 계속된 인하 조치에 세수가 줄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교통, 에너지, 환경 세수는 1년 전보다 33% 줄었습니다. 올해 1월만 놓고 봐도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세는 1,000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 축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유 판매가가 17주째 내림세인 만큼 경유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처럼 25%로 내리고 서서히 인하폭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현재 안정적인 국제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변수입니다. 중국이 올해 리오프닝 효과로 경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간다면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나중에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는 5월부터 5G 데이터 이용 양에 따라서 요금 구간을 세분화한 중간 요금제 4종을 신설해서 출시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통신사들에게 100기가 이하의 중간 요금제를 출시해서 통신비를 줄이라고 요구한 결과인데요. 다른 통신사들도 조만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24기가 이하와 110기가 이상 데이터를 사용하는 두 가지만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부터는 이 중간에 37기가, 54, 74, 99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4개 구간이 새로 출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00기가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던 사람은 최대 7,000원의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만 34세 이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요금제 11종도 신설해서 6월 1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4만 원대 신규 요금제 3가지 종류는 이달 30일에 출시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직접 브리핑했는데요. 민간 통신기업의 요금제를 주무부처 장관이 발표한 건 이례적이란 반응입니다. 최근 고물가로 실험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용자의 요금 사용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예전에 비해서 좀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소비자 단체들은 요금제가 다양해졌지만 더 저렴해지지는 않았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과 일부 연령층에게 혜택을 집중한 반면 요금제에 불과하고 저가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데이터 1기가당 더 높은 단가를 내는 부분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쟁사인 KT와 LG U+도 고객 이용 패턴과 눈높이를 감안해 조만간 중간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통신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막히고 관광 명소가 문을 닫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연말까지 연금 개혁을 끝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도심을 뒤덮고 거리 곳곳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기도 합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또 열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설득했지만 시위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I want to say to Emmanuel Macron that he can't do whatever he wants and he has to respect the will of the people and he has to cancel this reform which is profoundly unequal and which is endangering the poorest and 헌법 조항을 이용해 하원 표결을 생략한 정부의 강행 처리가 시민들을 자극하며 처음으로 8개 주요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파리에서만 80만 명, 프랑스 전역에서 350만 명이 동참해 지난 14일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노동총연맹은 밝혔습니다. On cherche à dire avant que la loi soit promulguée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uisqu'elle n'a pas encore été regardée au Conseil constitutionnel, qu'il faut trouver une voie de sortie. Et cette voie de sortie, c'est, on continue de dire que c'est le retour.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며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상점의 유리를 깨거나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파업으로 고속열차 운행 절반이 취소되고 파리 오를리 공항은 약 30%의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에펠탑과 개선문, 베르사유 궁전 등 파리 명소들도 파업 여파로 문을 닫았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법안은 야당의 요청으로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여부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연금개혁을 올해 말에는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35 마이크로그램으로 1시간 전보다 농도가 더 짙어졌고요. 평소의 4배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충북, 전북과 경북은 대기질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주말인 내에도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오늘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 6도, 광주와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8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휴일 오후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은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에 비해 어제 적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인데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는 위반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재의 이 판결에 여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야당은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 과정에서 당무위의 절차를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